곡성 나루터의 흙바닥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이는 억울한 매질을 당하는 어린 돌석의 피였다. 고을 형암 조사또는 붉은 관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형틀에 묶인 소년을 내려다보며 곤장을 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굵직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살점 터지는 소리를 낼 때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숨죽여 흐느꼈다. 돌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땅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악을 쓰며 버텼다. 조사또는 감히 천한 것이 관의 명령을 거역한다며 분기탱천하여 당장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땅 문서를 받아내라고 포졸들에게 더욱 혹독한 매질을 재촉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년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이글거렸다. 나루터에 모인 촌부들과 안악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저 사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기에 나섰다가는 삼족이 멸할까 두려워 그저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원통함이 땅을 덮었으나 힘없는 백성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주먹은 코앞에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구성진 타령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진동시키는 웬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형장 안으로 불쑥 끼어들었다. 누더기 옷은 기름때에 절어 원래 색을 알 수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었으나 그의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곤장을 내리치려던 포졸의 팔을 술병 든 손으로 툭 치며 희죽희죽 웃어 보였다. 거지는 딸 국지를 한번 크게 하더니 나라님도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셨는데 어찌 대낮부터 개 잡듯이 사람을 잡느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포졸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그는 슬그머니 돌석에 몸 위로 엎어지며 짐짓 술주정을 부리는 척 매질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의 등장은 살벌했던 처형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기묘한 희극으로 바꿔놓았으나 사또의 미간은 험악하게 구겨졌다. 조 사또는 웬 미친 거지가 신성한 공무를 방해한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매우 쳐라 호통을 쳤다. 포졸들은 거지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나 거지는 아프다는 비명 대신 껄껄 웃으며 사또의 배가 남산만 하니 인심도 남산만 해야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야 쓰겠냐며 비아냥거렸다.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모욕을 당한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목표를 돌석에게서 거지에게로 바꾸어 저놈의 입을 찢고 뼈를 추리라고 명령했다. 몽둥이가 비 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거지는 몸을 웅크려 급소만은 피하면서 짐짓 엄살을 피우며 요리조리 굴러다니는 폼이 마치 광대의 춤사위 같았다. 하지만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지의 입가에서도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돌석은 자신 때문에 낯선 이가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으나 거지는 윙크를 한번 찡긋 보내며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겉보기에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늙은 거지였지만 실상 그는 맞으면서도 포졸들의 힘을 역이용해 충격을 흘려보내는 기이한 신법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사또의 분풀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짐짓 기절한 척 혀를 빼물고 늘어졌다. 사또는 거지가 축 늘어지자 침을 퇴 뱉으며 재수 없는 것들을 성박 거름 구덩이에나 갖다 버리라고 손사래를 쳤다.
포졸들은 피투성이가 된 돌석과 거지를 짐짝처럼 들어다가 마을 어귀의 쓰레기 더미 옆에 내던지고는 사라졌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와 상처를 에일듯 스치고 지나갔지만 진흙탕 속에 처박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 뒤 죽은 줄 알았던 거지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더니 품속에서 찌그러진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돌석에게 내밀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피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가 다시금 멍청한 눈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오늘은 밥값이 참으로 비싸다며 씁쓸한 농담을 던지고는 돌석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돌석은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흐느끼며 주먹밥을 받아들었고 거지는 소년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를 보고 멈칫했다. 그것은 단순한 매질의 흔적이 아니라 과거 누군가에 의해 새겨진 기이한 문양 같기도 했고 불길한 운명의 낙인 같기도 했다. 거지는 직감적으로 이 소년이 단순한 촌놈이 아님을 깨닫고 흑투성이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강물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달래듯 구슬프게 흐르기 시작했다. 거지는 돌석을 부축하여 인적이 드문 갈대밭 사이에 낡은 움막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조사또를 향한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오늘 흘린 피는 반드시 몇 배의 대가로 되돌려 주리라. 다짐하는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그리고 거대하게 드리워졌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움막은 두 사람의 피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는데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뚜막에 식은 재를 긁어 모으고 품에서 꺼낸 알 수 없는 약초 뭉치를 씹어 섞더니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냈다. 그는 끙끙 앓고 있는 돌석의 찢어진 등짝에 그 검은 반죽을 턱하니 붙이며 이것이 궁궐 의원도 울고 갈 천하의 명약이니 바르고 한숨 자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돌석은 따가운 상처에 닿는 차가운 약 기운에 몸을 움찔 떨었으나 이내 통증이 가라앉자 신기한 눈으로 거지를 올려다 보았다. 거지는 더러운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며 사내 자식이 칼 맞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몽둥이 찜질에 죽는 소리를 하면 쓰겠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돌석은 그가 자신을 위해 귀한 약초를 아낌없이 써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한숨을 돌린 돌석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아픈 몸을 이끌고 방 구석에 깔린 볏짚 밑을 허겁지겁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돌석은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힘겹게 꺼내어 품에 안았다. 소녀는 사또놈들이 땅은 뺏어가도 이것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며 돌아가신 양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자신의 유일한 핏줄 증거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거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주시하다가 돌석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담긴 물건을 보고 숨을 헉 들이켰다. 낡은 상자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었으나 여전히 고귀한 빛을 잃지 않은 붉은 비단 베넷 저고리와 반으로 쪼개진 옥파애가 놓여 있었다. 거지에 풀려 있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으며 날카롭게 빛났고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움막문이 닫혔는지 확인했다. 돌석은 거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강물에 떠내려올 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며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거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베넷 저고리 끝자락에 수놓아진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것은
민가에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금실로 수놓은 쌍용문이었다. 거지의 머릿속에서 10여 년 전 피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도성은 영모의 누명을 쓴 세자 저하의 일가가 참형을 당하며 붉은 피로 물들었고 갓 태어난 왕손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거지는 그 당시 궁궐을 지키던 호위무관 중 하나였으며 자신의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미쳐버린 척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고귀한 핏줄이 바로 눈앞에 이 총우석 소년이라니 하늘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기이했다. 거지는 옥파에의 절단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이것이 왕실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심표의 나머지 반쪽임을 확신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격동을 억누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게 돈 꽤나 나가겠다며 시장에 내다 팔아 술이나 사 마시자고 농을 던졌다. 돌석은 기겁을 하며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고 거지는 그런 소년의 순박한 모습에서 서슬퍼렇던 선대왕의 눈매를 읽어내고는 속으로 탄식했다. 그제야 거지는 왜 탐욕스러운 조사또가 하필이면 이 척박한 땅과 돌석을 그토록 못살게 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조사또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10년 전 영모에 가담하여 세자 저하를 몰락시키고 그 공으로 출세한 간신배의 끈앞풀이었던 것이다. 놈은 아마도 이 근방에서 왕손의 흔적을 찾고 있었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돌석의 존재를 꺼림칙하게 여겨 없애려 했을 것이 분명했다. 거지는 돌석의 어깨를 잡아 끌어 상처 부위 근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몽둥이에 맞은 자국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붉은 점이었다.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왕실의 어른들만이 알고 있던 비밀스러운 표식을 확인한 순간 거지는 털썩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한 광대가 아니라 주군을 지켜야 할 무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돌석은 거지가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움켜쥐고 심각한 표정을 짓자 겁을 먹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거지는 황급히 표정을 풀고 헤헤 웃으며 어깨뼈가 튼튼한 것이 지게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겠다며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10년 동안 식어있던 뜨거운 충성심과 복수심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거지는 직감적으로 오늘 낮의 소동이 단순히 매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조사또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밤 자객을 보낼 수도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돌석에게 베넷 저고리와 옥파애를 다시 상자에 넣어 깊숙이 숨기라고 이르며 오늘 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석이 잠자리에 들자 거지는 움막 입구에 앉아 낡은 지팡이를 품에 안고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세자 저하의 얼굴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거지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어 썩어빠진 조정놈들의 목을 치는 칼이 되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때 갈대밭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매캐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거지의 코가 벌름거리며 위험을 감지했고
그는 자는 척하고 있던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그림자 몇 개가 움막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과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거지는 자고 있는 돌석을 흔들어 깨우며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돌석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자 거지는 장난기 싹 거친 낮은 목소리로 놈들이 왔으니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따르라고 속삭였다. 평소의 미치광이 같은 목소리가 아닌 쇠처럼 단단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에 돌석은 잠이 확 달아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이 낡은 움막은 화염에 휩싸일 것이고 그들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거지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마패를 만지작거리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이빨을 숨긴 호랑이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돌석의 손을 꽉 잡고 움막의 뒷벽 미리 봐두었던 썩은 나무 판자 쪽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평암 조사또는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때문에 한숨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그 미치광이 거지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려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취기조차 오르지 않는 기이한 밤이었다. 그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관아의 포졸대장 마 교위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염소 똥 굴러가듯 떨리고 있었다. 사또는 마 교위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오늘 밤 당장 그 거지놈과 돌석을 처리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입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마 교위는 사또의 명령을 듣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허리춤에 칼을 굳혀 맸다. 그는 평소에도 사람 죽이는 것을 팔이 잡는 것보다 쉽게 여기는 위인이라 이번 일도 그저 귀찮은 벌레 2마리를 잡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는 신복 몇 명을 거느리고 관아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손에 든 기름통을 출렁거리며 킬킬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웃음소리 같았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곧 다가올 끔찍한 비극을 예고하듯 바람만이 새으산하게 불어대고 있었다. 갈대밭에 도착한 마 교위 일당은 낡은 움막 주위에 마른 집단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준비해 온 기름을 아낌없이 들이부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와중에도 움막 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만 들려오자 놈들은 멍청한 것들이 제삿날인 줄도 모르고 잠만 잘 처잔다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마 교위가 손짓하자 횃불이 허공을 가르며 움막 지붕 위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뱀 혀처럼 날름거리며 초가 지붕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가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움막 안은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잠결에 열기를 느낀 돌석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이미 출입구는 화마가 가로막아 밖으로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돌석은 콜록거리며 거지를 흔들어 깨웠고 공포에 질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며 울부짖었으나 거지는 태연하게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거지는 짐짓 놀란 척 호들갑을 떨며 부리아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연기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미리 봐두었던 움막 뒤편에 썩은 나무 판자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마치 술 기운에 넘어지는 척하면서 온몸에 체중을 실어 판자를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뚫리자 그는
젖은 거적대기를 돌석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날렵하게 구멍 사이로 소년을 밀어 넣었다. 움막 밖으로 굴러나온 두 사람은 억새풀이 무성한 진흙탕 속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머리 위에서는 불타는 움막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고 그 소리에 섞여 놈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려 하자 거지는 재빨리 소년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거지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돌석은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그제야 이 거지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마 교인은 활활 타오르는 움막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침을 퇴뱉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감시하다가 잿더미 속에 남은 뼈라도 확인하고 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거지는 이미 돌석을 데리고 놈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뱀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거지의 움직임은 너무나 은밀하고 빨라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소변을 보러 잠시 대열을 이탈한 포졸 하나가 갈대밭 사이로 숨어든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포졸이 입을 열어 동료들을 부르려는 찰나 거지가 비틀거리며 포졸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거지는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며 포졸의 품에 안기는 척하더니 순식간에 손가락으로 포졸의 목 울대를 정확하게 찔러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포졸은 억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거지는 쓰러지는 포졸을 부축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바닥에 눕혀놓고는 술 취해서 잠든 것처럼 보이게 자세를 잡아주었다. 돌석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칠칠 맞던 거지가 순식간에 저승사자처럼 변하는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질 지경이었다. 거지는 멍하니 서 있는 돌석의 손을 잡아 끌며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놈들이 시체를 찾으려 혈안이 될 테니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마을 뒷산에 버려진 동굴로 몸을 피했는데 그곳은 거지가 미리 봐두었던 은신처였다. 동굴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한 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거지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지켜낸 나무 상자를 꺼내어 확인했다. 거지는 상자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사또놈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발 뻗고 잘 것이라고 비릿하게 웃었다. 돌석이 왜 우리가 이렇게 도망쳐야 하냐며 억울해하자 거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일이 바로 저 탐관오리 조사또의 생일 잔치 날이니 우리가 저승에서 돌아온 귀신이 되어 잔치상을 엎어버리자고 제안했다. 돌석은 거지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또를 상대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거지는 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네가 가진 그 핏줄의 증거가 천하의 어떤 칼보다 무서운 무기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거지는 내일 잔치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일러주었는데 그 계획은 너무나 대담하고 기상천외하여 듣는 돌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동굴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거지는 낡은 지팡이 속에 숨겨진 검을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며 녹슨 칼날을 옷자락으로 닦아냈다. 10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내일의 복수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로 변한 움막을 보며 돌석과 거지가 불타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했다. 조사또는 보고를 받고 껄껄 웃으며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다며 기뻐했고 당장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관아 앞마당에는 비단 장막이 화려하게 드리워졌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다. 고을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어 장만했다는 기름진 고기와 향긋한 술 냄새가 담장을 넘어 시브리 밖까지 퍼져나갈 기세였다. 조사또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인근 고을 수령들과 양반들의 아첨을 즐기며 껄껄 웃어댔다. 그의 불룩 튀어나온 배는 탐욕으로 가득 차 터질 듯했고 번들거리는 얼굴에는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관아 담장 밖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뼈가 앙상한 백성들이 관아 문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또는 자신의 생일잔치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가뭄에 콩 나듯 남은 쌀독마저 탈탈 털어가 버렸으니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포졸들은 창으로 백성들을 위협하며 물러가라고 소리쳤고 개머리판으로 늙은 노인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낭자하게 만드는 끔찍한 광경이 잔치 흥을 돋우는 풍악 소리에 묻혀버렸다. 잔치판 한가운데서는 기생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가에도 슬픔이 어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술에 취한 양반들은 기생의 치맛자락을 들추며 희롱하기에 바빴고 백성들의 피눈물로 만든 술을 마시며 태평성대라고 노래를 부르는 꼴이 가관이었다. 붉은 포도주가 넘쳐 바닥을 적시는 모습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가 흐르는 듯 섬뜩했으나 취한 자들의 눈에는 그저 흥겨운 놀이판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더니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도 뚝 그치며 정적이 감돌았다. 먼지 구름 사이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어젯밤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거지와 그 등에 업힌 피투성이 소년 돌석이었다. 두 사람은 숫검정 칠갑을 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는데 그 몰골이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들처럼 흉측하고도 기괴했다. 좌중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거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잔치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사방으로 진동하는 악취를 풍기며 아이고 배야, 염라대왕님이 잔칫밥 좀 얻어먹고 오라 하여 지옥에서 다시 왔소이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뻔뻔한 태도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에 조사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얼어붙은 분위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다. 조사또는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네, 이놈들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지는 짐짓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사또 나으리 생신인데 불장난만 하고 가면 섭섭하여 이리 축하주를 받으러 왔다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는 옆에 있던 양반의 술상을 제멋대로 끌어당겨 닭다리 하나를 뜯어 돌석의 입에 물려주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당당한지 아무도 감히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거지가 건네준 닭다리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원망스럽게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또는 소년의 눈빛에서 10년 전 자신이 배신하여 죽였던 주군의 서늘한 눈매를 다시금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이 거지 놈들이 단순한 총우석의 떨거지들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놈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주변의 수령들은 냄새나는 거지들이 신성한 잔치판을 망쳤다며 코를 막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배불뚝이 양반이 부채로 코를 가리며 저 더러운 것들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내치지 않고 무엇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반의 비단 옷자락에 기름 묻은 손을 쓱 닦으며 아이고 나으리 옷이 참 곱습니다. 그려하며 헤헤거렸다. 양반이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지자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릇들이 깨지며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거지는 이 혼란을 틈타 술병 하나를 통째로 들이키더니 좋다. 이것이 백성의 피 마시로구나 하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 말 한마디는 잔치에 모인 탐관오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으나 그들은 애써 그 의미를 무시하며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려 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조 사또는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 주리를 틀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거지와 돌석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거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포졸들의 창끝을 피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솜씨가 마치 미꾸라지 같았다. 거지는 포졸의 다리 사이로 쏙 빠져나가며 아이고 나 잡으려다 사또 나으리 생일상 엎어지겠네 하며 혀를 찼다. 실제로 우왕좌왕하던 포졸 하나가 발을 헛디뎌 거대한 떡시루를 엎어버리는 바람에 하얀 떡고물들이 사또의 붉은 관복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또는 떡고물 투성이가 된 채 꼴사납게 펄펄 뛰었고 손님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난장판 속에서도 돌썩은 거지의 등 뒤에 꼭 붙어 품속에 숨긴 나무 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거지는 장난스러운 몸짓 속에서도 틈틈이 돌석의 안전을 확인하며 은밀한 눈빛으로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소란이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사또의 죄상을 만천해 까발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서막임을 알고 있었다. 거지는 엎어진 술상 위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젓가락을 두드리며 구성진 목소리로 타령을 한 자락 뽑기 시작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춘향전에 이몽룡이 읊었던 시구를 비틀어 부르는 그의 노래는 좌중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자 흥청망청하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눈치 빠른 몇몇 수령들은 거지의 정체를 의심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조 사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렸다. 사또는 저놈이 미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자신을 욕보이러 온 것임을 깨닫고 놈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또는 마 교위에게 눈짓을 보내며 칼을 써서라도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마 교위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환도를 뽑아들었고 다른 포졸들도 일제히 무기를 고쳐 잡으며 살기를 뿜어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으로 변할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거지는 칼날이 눈앞에 번뜩이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술병을 들어 사또에게 권하는 신용을 했다. 사또, 가는 길에 마지막 술 한 잔은 받아야 하지 않겠소. 저승길 노잣돈 대신 이 술 한 잔이면 족하지 않소 하며 껄껄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광기 어린 해학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지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아저씨, 우리 이제 죽는 거냐고 울먹였다. 거지는 낮은 목소리로 걱정 말라. 오늘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이니 똑똑히 지켜보라고 속삭였다. 이제 곧 이 난장판의 끝에서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감돌았다. 관아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담장 너머로 들리는 살벌한 소리에 숨을 죽이며 동동거렸다. 그들은 비록 힘없고 헐벗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미친 거지가 기적처럼 사또를 혼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백성들의 염원이 모여 하늘에 닿았는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잔치판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 교위가 칼을 높이 쳐들고 거지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거지는 잽싸게 몸을 숙여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칼날은 허공을 가르고 애꿎은 잔치상에 돼지머리를 반으로 쪼개버렸고 붉은 핏물이 사방으로 튀며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지는 식탁 반대편으로 쏙 나오며 아이고 무서워라 돼지가 나 대신 죽었네 하며 혀를 쏙 내밀었다. 이 끈질기고도 교활한 거지의 농락에 조사또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활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활시위가 당겨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거지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듯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기다리던 진짜 무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포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거지와 돌석을 겹겹이 에워쌌고 억센 밧줄이 두 사람의 몸을 칭칭 감아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돌석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품에 안은 상자만은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포졸의 거친 발길질에 그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거지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몸을 비틀어 돌석을 덮치는 포졸의 발을 어깨로 막아내며 애는 건드리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광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늑대의 살기만이 가득했다. 조사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와 무릎 꿇린 거지의 얼굴을 가죽신 발바닥으로 치시겨 뭉개버렸다. 그는 감히 천한 것이 하늘 같은 관원의 몸에 손을 대고 잔치를 망쳤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주변의 아첨꾼들은 사또의 화를 돋우기 위해 저놈의 가죽을 벗겨 북을 메워야 한다느니 혀를 뽑아 개에게 줘야 한다느니 하며 잔인한 말들을 거들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이 끔찍한 광경에 고개를 돌렸으나 귀를 막을 수는 없어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하지만 조사또는 이대로 놈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는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잠시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거지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리며 내 놈이 살고 싶다면 내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가 보라고 모욕적인 제안을 했다. 그것은 한신이 겪었던 치욕보다 더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좌중의 양반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킬킬거리며
천한 것들에게 딱 어울리는 벌이라며 박수를 쳤다. 거지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퇴뱉으며 사또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사또는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사또는 곧바로 돌석의 목에 시퍼런 칼을 겨누며 내 놈이 기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목을 먼저 베어버리겠다고 비열하게 협박했다. 돌석은 아저씨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울부짖었으나 거지는 아이의 목에 닿은 서늘한 칼날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강철 같은 부인의 기계도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꺾여야만 하는 비통한 순간이었다. 거지가 무릎을 꿇고 사또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디밀자 사또는 쾌재를 부르며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방귀까지 뀌어대는 추태를 부렸다. 거지는 굴욕감을 씹어 삼키며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그 더러운 가랑이 밑을 통과했다. 포졸들은 기어가는 거지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낄낄거렸고 구경하던 기생들은 참아볼 수 없어 옷소매로 눈을 가렸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치욕이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투영된 장면이었다. 가랑이 밑을 빠져나온 거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러하려 하자 조사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시던 술잔을 흙바닥에 콸콸 쏟아부었다. 붉은 술이 누런 흙먼지와 섞여 진흙탕이 되자 사또는 거기에 가래침까지 뱉으며 이것을 핥아먹으면 아이를 살려주겠노라고 킬킬거렸다.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으나 권력에 취한 괴물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불과했다. 돌석은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이 몽둥이로 아이를 내리누르며 입을 막았다. 거지는 흙탕물처럼 변한 술 웅덩이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천천히 바닥에 엎드려 혀를 내밀었다. 거친 흙과 비릿한 술, 그리고 더러운 가래침이 섞인 오물을 핥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눈은 바닥을 뚫을 듯이 타오르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이 당하는 듯한 몸 열감과 분노에 치을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차가운 흙맛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10년간 억눌려 왔던 피눈물과 복수의 다짐이었다. 거지는 흙을 씹으며 맹세했다. 오늘 내가 삼키는 이 치욕의 무게만큼 너희들은 피를 토하게 될 것이라고. 사또와 양반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개가 술을 먹으니 개판이 따로 없다며 조롱의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환호성처럼 들렸고 하늘마저 노했는지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바닥에 술을 다 핥아먹은 거지가 입가에 묻은 진흙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진흙 사이로 빛나는 두 눈동자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약속대로 아이는 풀어주는 것이냐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어 웃고 떠들던 좌중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조사또는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었으니 그는 코웃음을 치며 내가 언제 살려준다고 했지 죽이지 않겠다고 했느냐며 말장난을 쳤다. 그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저놈들을 당장 형틀에 묶어 곤장 100대를 쳐서 반병신을 만들라고 명령을 뒤집었다.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또의 처사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약속은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일 뿐
힘없는 자에게는 그저 허울 좋은 덫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졸들이 다시 달려들어 거지를 형틀에 묶으려 하자 거지는 갑자기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호탕한지 우르릉거리는 천둥소리와 섞여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또는 저놈이 실성했다며 빨리 입을 틀어막으라고 소리쳤지만 거지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거지는 이제야 술값은 다 치른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밥값을 내놓을 차례라고 외쳤다. 거지는 몸을 묶으려는 포승줄을 어깨 근육만으로 튕겨낼 듯 힘을 주며 사또에게 마지막으로 시 한 수 읊고 가겠노라고 청했다. 죽기 직전에 시를 남기는 것은 예로부터 죄인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비였기에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 앞에서 사또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사또는 찝찝한 표정으로 개소리를 짓거리면 혀를 자를 것이니 어디 한번 지져보라고 허락했다. 이것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주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거지는 붓과 먹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입가에 묻은 피와 진흙을 손가락에 찍어 바닥에 깔린 하얀 비단 식탁보 위에 거칠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칼을 휘두르듯 힘이 넘쳤고 붉은 핏자국으로 새겨지는 글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 그가 써 내려가는 글귀는 아까 불렀던 노래 가사였으나 글로 적히니 그 섬뜩함이 배가 되어보는 이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글을 다 쓴 거지는 비단 식탁보를 확 걷어 올려 깃발처럼 허공에 휘날리게 했다. 피로 쓴 시가 바람에 펄럭이자 그 처절함과 기계가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거지는 사또를 노려보며 이 시가 내 놈의 묘비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 미친놈의 목을 당장 치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거대한 칼을 높이 쳐들었고 돌석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거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더니 소매 안쪽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망나니의 칼이 목을 향해 떨어지기 직전 거지의 손에서 황금빛 찬란한 물건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마패였다. 거지는 우렁찬 목소리로 천지가 개벽할 소리를 질렀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듯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메아리쳐 퍼져나갔다. 칼을 내리치던 망나니는 혼비백산하여 칼을 떨어뜨렸고 의자에 앉아있던 조사또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며 의자와 함께 굴러떨어졌다. 좌중의 양반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백성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거지인 줄만 알았던 그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서슬퍼런 암행어사였다니. 관아의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복창소리가 떼창으로 울려 퍼졌다. 보찜장수, 엿장수, 구경꾼으로 위장하고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품에서 육모방망기를 꺼내 들고 관아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기세는 성난 파도와 같아서 사또의 사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붉은 옷을 입은 역졸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우자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관아를 뒤흔들었다. 그 우렁찬 외침은 북소리처럼 둥둥 울려 퍼지며 죄지은 자들의 가슴을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게 만들었다. 붉은 옷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자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수령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고 갓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도망치는 꼴이 가관이었다. 조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천한거지 나부랭이가 왕의 대리인인 암행어사라니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어댔다. 하지만 눈앞에서 번쩍이는 황금빛 마패와 사방에서 죄인들을 포박하는 역졸들의 기합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고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수치심을 느꼈다. 역졸들은 암행어사 출두야를 영업후 외치며 도망치려는 양반들의 뒷덜미를 낚아차에 바닥에 패대기 쳤다. 기름진 음식을 처먹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배불뚝이 양반이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 엉덩이가 끼어 버둥거리는 모습은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희극이었다.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을 감싸 쥐고 구석으로 물러났고 악공들은 악기를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화려했던 잔치상은 엎어지고 깨져 쓰레기장이 되었으니 권풀 10년이라던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다. 이몽룡은 손에 든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좌중을 압도하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굽어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멍청해 보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위엄 있는 대장군의 풍모를 풍겼다. 그는 더 이상 매를 맞고 웃음을 팔던 광대가 아니라 썩은 세상을 도려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자였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눌려 칼을 들고 설치던 포졸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돌석은 멍하니 이몽룡의 등 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넓은 등판이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주먹밥을 나눠 먹던 아저씨가 나란님도 어려워한다는 암행어사라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몽룡이 자신을 돌아보며 안심하라는 듯 윙크를 한번 찡긋 보내자 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탁 풀려 주저앉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 하늘의 응답이었다. 마교위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쥐새끼처럼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 시도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잽싸게 몸을 돌려 담벼락을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담장 위에는 이미 이몽룡의 수하들이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지키고 있었으니 독 안에 든 쥐 신세나 다름없었다. 역졸 하나가 날렵하게 뛰어내리며 육모방망이로 마 교위의 정강이를 후려치자 그는 억소리와 함께 꼬꾸라지며 흙바닥에 처박혔다. 관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곧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억눌려 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며 만세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탐관오리들의 비명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즐겼다. 드디어 저 악마 같은 사또놈이 임자를 만났다며 백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몽룡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방금 전까지 조 사또가 앉아있던 호랑이 가죽 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또를 멸시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내 놈의 생일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하고 빚고 왔다. 사또는 덜덜 떨며 살려만 달라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어댔으나 이몽룡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는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중죄였기에 자비란 있을 수 없었다. 역졸들이 흩어져 있던 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리자 관아마당은 거대한 심판장으로 변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숙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떼와 같았다. 그들은 서로 네가 하라고 해서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옥신각신 다투기까지 했으니 추하기 짝이 없는 인간 군상이었다. 이몽룡은 그 꼴을 보며 혀를 찾고 썩은 물은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맑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했다. 이몽룡은 역졸에게 명하여 관아의 창고를 열고 장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 장부에는 조사또가 백성들에게 불법으로 거둬들인 세금과 뇌물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터였다. 사또는 장부 이야기만 나오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것만은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역졸들이 사또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져 비밀 금고에서 이중 장부를 찾아내자 사또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몽룡은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을 탁탁 털어내며 대청마루에 앉아 마패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금속패에 집중되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파에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왕이 친히 내려주신 정의의 칼날이자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몽룡은 이제부터 이곳은 내가 접수한다며 공정한 재판이 시작될 것임을 선포했다. 돌석은 포졸들의 손에서 풀려나 이몽룡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아직도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 눈만 깜빡였다. 이몽룡은 부드러운 손길로 돌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이제 무서워할 것 없으니 저놈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돌석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안도감에 울컥 눈물이 솟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사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소년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방향만은 정확하게 악의 원흉을 가리키고 있었다. 잡혀온 수령들 중 한 명이 억울하다며 고개를 쳐들고 항변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은 사또의 생일이라 인사차 들렀을 뿐 백성을 괴롭힌 적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몽룡은 코웃음을 치며 내 놈의 관할 고을에서도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호통을 쳤다. 암행어사는 단순히 오늘 하루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거짓골을 하고 민심을 살피며 모든 정보를 수집해 두었던 것이다. 이몽룡의 호통에 변명하려던 수령은 꿀먹은 번거리가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놈들은 자신들이 독 안에 든 쥐가 되었음을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이몽룡은 역졸들에게 명하여 놈들의 관모를 벗기고 관복을 찢어버리게 했으니 이는 벼슬아치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처벌이었다. 화려했던 관복이 찢겨 나가자 놈들의 초라한 본색이 드러났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조사또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조정의 권세가와 줄이 닿아 있다며 나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협박을 해댔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대감의 이름을 들먹이며 허세를 부렸지만 이몽룡은 가소롭다는 듯 픽 웃었다. 이몽룡은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사또의 얼굴에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 권세가가 사또를 버리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밀서였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확인한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몽룡은 사또에게 내 놈의 죄는 단순히 백성을 수탈한 것뿐만이 아니라 왕실을 능멸하고 영모에 가담한 죄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또는 영모라는 말에 기겁을 하며 부인하려 했으나 돌석이 품고 있던 옥파에와 베넷 저고리가 증거물로 나오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한 사또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관아의 마당은 이제 심판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백성들은 더 가까이 다가와 죄인들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다. 역졸들은 군중을 통제하면서도 백성들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알기에 지나치게 막지 않았다. 한 할머니가 뛰쳐나와 사또에게 흙을 뿌리며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울부짖었고 이몽룡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 길을 걷는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이몽룡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와 묶여있는 포졸들과 사병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단순히 우두머리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뿌리가 뽑히지 않음을 알기에 악행에 가담한 손발들까지 모조리 꺾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형틀을 다시 세우고 곤장을 준비하라 일렀으니 이제부터 진짜 피의 응징이 시작될 차례였다. 바람마저 숨죽인 관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사또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척하던 것은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으니 그의 눈동자는 뱀처럼 교활하게 굴러가며 살기를 찾고 있었다. 그는 관아의 담장 그늘 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사병 조직인 흑풍대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암행어 사고 뭐고 다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라는 광기 어린 도박이었다. 사또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저놈들의 목을 베어 영모를 씌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니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갑자기 관아의 지붕 위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10여 명이 그림자처럼 뛰어내리며 살기 등등한 칼날을 번뜩였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자객들의 등장에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역졸들이 급히 대열을 정비하여 맞서려 했으나 흑풍대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전문꾼들이라 그 기세가 매서워 방어선이 뚫릴 위기에 처했다. 조사또는 이 틈을 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며 저놈들을 모조리 죽이는 자에게는 금덩이를 안겨주겠다고 악을 쓰며 독려했다. 잔치판은 이제 정의의 심판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이몽룡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려쳤는데 그 순간 지팡이가 반으로 갈라지며 그 안에서 시퍼런 빛을 내뿜는 영험이 튀어나왔다. 겉보기에는 힘없는 거지의 지팡이였으나 그 속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무간의 혼이 담긴 명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몽룡의 손에서 검이 춤을 추자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자객들의 귓가를 때렸다. 첫 번째 자객이 이몽룡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으나 그의 검은 이미 자객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이몽룡은 유령처럼 몸을 비틀어 자객의 품으로 파고들더니 검등으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해 버렸다.
자객은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이를 본 다른 자객들은 잠시 주춤하며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이몽룡은 검끝을 바닥으로 향한 채 덤빌 테면 한꺼번에 덤비라고 손짓하며 여유를 부렸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이몽룡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자객 하나가 비열하게도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으려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이몽룡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분노가 일렁였고 그는 돌석을 자신의 등 뒤로 낚아차에 보호하며 동시에 발차기를 날렸다. 자객은 턱을 가격당해 허공에서 한 바퀴를 돌며 나가 떨어졌고 이빨이 우수수 빠져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몽룡은 아이를 건드리는 놈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베어버리겠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보찜 장수와 엿장수로 위장한 암행어사의 호위 무사들이 보찜을 풀고 무기를 꺼내들며 전세에 가세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치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일당백의 무예를 자랑하는 고수들이었으니 자객들은 앞뒤로 포위된 꼴이 되었다. 엿장수는 거대한 엿가위를 쌍검처럼 휘두르며 자객들의 칼을 막아냈고 보찜장수는 단단한 박달나무 몽둥이로 놈들의 뚝배기를 깨부수며 맹활약했다. 백성들은 그 신기한 무예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치 구판을 구경하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조사또의 사병 대장인 흑풍대주는 부하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자신이 직접 이몽룡을 상대하겠다며 거대한 도끼를 들고 나섰다. 그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라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흑풍대주는 이 삐쩍 마른 거지 노마. 내 도끼 맛 좀 보라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이몽룡의 정수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바닥에 돌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으나 이몽룡의 모습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이몽룡은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흑풍대주의 도끼 자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는데 그 몸놀림이 어찌나 가벼운지 무게감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흑풍대주가 당황하여 도끼를 흔들어대자 이몽룡은 피식 웃으며 그의 콧등을 발끝으로 톡 걷어차고는 뒤로 공중제비를 넘으며 착지했다. 힘만 믿고 설치는 곰 같은 자에게는 날렵한 제비 같은 기술이 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판 승부였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약이 바짝 오른 흑풍대주는 눈이 뒤집혀 닥치는 대로 도끼를 휘둘러대며 관아의 기둥과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이몽룡을 맞히지 못하자 분풀이로 주변의 역졸들을 위협했는데 그 광폭함이 마치 미친 황소와 같았다. 하지만 이몽룡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 패턴을 읽어내며 빈틈을 노리고 있었으니 흥분한 맹수는 사냥꾼의 밥이나 다름없었다. 이몽룡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는 순간 그의 영험이 뱀처럼 휘어지며 흑풍대주의 손목 인대를 정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비명과 함께 거대한 도끼가 바닥으로 쿵 떨어졌고 흑풍대주는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몽룡은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들어 검의 손잡이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고 거구의 사내는 그대로 눈이 풀리며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쿵 하고 넘어갔다. 대장이 쓰러지자 남은 자객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칼을 버리며 투항하거나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물 샐 틈 없이 포위망을 좁혀놓은 뒤였다. 승부는 싱겁게 끝이 났고 정의의 깃발만이 높이 휘날렸다. 싸움이 끝나자 이몽룡은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음에도 그 풍채는 어느 장군보다 위풍당당했다. 그는 검을 헝겊으로 쓱 닦아
다시 지팡이 속에 집어넣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돌석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다. 돌석은 눈앞에서 펼쳐진 무협지 같은 광경에 넋이 나갔다가 이몽룡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이몽룡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가득 차올랐다. 한편 혼란을 틈타 개구멍으로 도망치려던 조사또는 엉덩이가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낑낑거리며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살이 찐 엉덩이는 야속하게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이를 발견한 역졸 하나가 사또의 엉덩이를 몽둥이로 툭툭 치며 나오기 싫으면 평생 거기 박혀서 문직이나 하라고 놀려댔다. 백성들은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으며 탐관오리의 말로가 참으로 우습다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몽룡은 역졸들에게 사또를 끌어내라고 명했고 포졸 2명이 사또의 다리를 잡고 힘껏 잡아당기자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사또가 진흙탕에 처박히며 빠져나왔다. 얼굴이 진흙범벅이 된 사또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몽룡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그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눈 감아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이몽룡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네 재산은 원래 백성들의 것이니 네가 생색 낼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관아 마당에는 제압된 자객들과 포박된 탐관오리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었고 승리한 역졸들이 그 주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피비린내는 가시고 대신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몽룡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으로서 이들의 죄를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관아의 집기들을 보며 백성의 고혈로 지은 것이니 부서져도 아깝지 않다고 혀를 찼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지러진 마당을 치우고 다친 역졸들에게 물을 떠다 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 관아 마당을 밟고 있는 것이었다. 한 노파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이몽룡에게 다가와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리려 했다. 이몽룡은 급히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절은 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나라님이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겸손해했다. 이몽룡은 돌석의 손을 잡고 관아의 높은 대청마루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선포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억울한 모든 일을 다시 재판할 것이니 억울함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라고 외쳤다. 그 말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백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여기저기서 저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흑풍대주와 자객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한 늑대들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희죽거리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실성한 증세를 보였으나 이몽룡은 그것이 처벌을 피하려는 연기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의원에게 명하여 사또가 꾀병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정식 재판을 열어 만천해 죄를 공개하겠다고 공표했다. 전형도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관아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나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억압과 공포의 공기는 사라지고 희망과 정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몽룡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주군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야 비로소 그분께 술 한 잔 올릴 면목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그는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돌석은 베네처고리와 옥파에 같은 상자를 소중히 안고 이몽룡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것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어른이 되면 꼭 아저씨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밤이 깊어오자 역졸들은 횃불을 밝혀 관아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아 주변에 모여 승리의 여운을 즐겼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나누며 이몽룡을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님이라 칭송했다. 이야기꾼들은 벌써부터 오늘의 사건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으니 전설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이몽룡은 관아의 깊숙한 방에서 내일 있을 재판을 위해 증거물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고을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조정 깊숙이 뿌리 박힌 거대한 악의 뿌리까지 찾아낼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붉은 태양이 곡성 관아의 기와지붕 위로 솟아올랐는데 이는 마치 10년 묵은 어둠을 몰아내려는 하늘의 의지처럼 강렬하게 이글거렸다. 관아 앞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담장 너머 나무 위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세기의 재판을 지켜보려 아우성을 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백성들이 이제는 정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모여든 것이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재판의 시작을 알리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긴장감 넘치는 정적이 감돌았다. 이몽룡은 관복 대신 흙 묻은 두루마기를 그대로 걸친 차에 대청마루 중앙에 좌정했는데 그 모습이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 어떤 관리보다 더 위엄있고 묵직해 보였다. 그는 턱짓으로 죄인을 대령하라고 명했고 곧이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조 사또가 역졸들에 의해 질질 끌려 나왔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사또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눈이 퀭하여 어제까지 호령하던 고을 원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 없는 미치광이 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은 채 이몽룡을 쏘아보고 있었다. 조사또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지자마자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악을 썼는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냐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자신이 백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을 몰라주고 미천한 거지 놈들의 모함에 노란하다니 조정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백성들은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기가 막혀 야유를 퍼부었으나 사또는 귀를 막고 나는 결백하다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발광을 했다.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리는 마지막 객기였다. 이몽룡은 사또의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갑게 비웃으며 내 놈이 찾는 증거가 여기 있으니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소리쳤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돌석을 앞으로 불러내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군중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리게 했다. 돌석은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몽룡의 든든한 눈빛을 믿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낡은 상자가 열리자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이몽룡은 상자 안에서 붉은 비단 베넷 저고리와 반으로 쪼개진 옥파애를 꺼내어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햇빛을 받은 옥파애는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며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고 비단 저고리의 수놓아진 금실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 눈부시게 반짝였다. 앞줄에 앉아있던 늙은 훈장님이 그 문양을 보고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저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오조룡 문양이 아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좌중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이몽룡은 엄숙한 목소리로 이 물건의 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했던 폐세자 저하의 핏줄이 바로 이 옥파애의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갓 태어난 아기였던 왕손을 살리기 위해 충신들이 목숨을 바쳐 탈출시켰고 그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돌석이라고 선포했다. 돌석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사또는 그 옥패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이는 그가 그 물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몽룡은 사또를 손가락질하며 10년 전 세자 저하의 은신처를 밀고 하고 그 대가로 이 고을 형암 자리를 꿰찬 배신자가 바로 조가놈이라고 폭로했다. 당시 사또는 궁궐의 하급 무관이었으나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주군을 팔아먹고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하의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백성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의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탐관오리인 줄만 알았던 사또가 실은 왕실을 능멸하고 영모에 가담한 대역죄인이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몽룡은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며 돌석의 저고리를 벗겨 왼쪽 어깨를 드러내 보였다. 소년의 마른 어깨에는 붉은 점들이 기이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붉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띠고 있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는 왕실의 족보에 기록된 선택받은 핏줄에게만 나타난다는 천부적인 증표였다. 조사또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으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는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손의 씨앗이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매일같이 괴롭히던 천한 고아 놈이었다는 사실에 기절할 듯한 형이증을 느꼈다. 하늘의 그물은 듬성듬성한 듯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뻐끔거릴 뿐이었다. 이몽룡은 과거 세자 저하의 호위 무관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내가 바로 그날 밤 아기 씨를 강물에 띄워 보내고 미친 척하며 세상을 떠돌던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10년간 칼을 갈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고 오늘 비로소 주군의 원수를 갚고 잃어버린 왕손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며 울먹였다. 백성들은 그제야 미치광이 거지의 기행이 모두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그의 맹목적인 충성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돌석은 자신의 어깨에 있는 점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서 있었는데 천안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왕손이 된 자신의 운명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노인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돌석을 향해 큰 절을 올리기 시작하자 소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훈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와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자
마당에 있던 수천 명의 백성들이 파도처럼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억압받던 민초들이 진정한 주인에게 보내는 경외의 표시였다. 조 사또는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었는데 이는 단순히 관직을 잃는 것을 넘어 삼족이 멸할 대역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몽룡은 사또에게 다가가 내 놈의 죄는 백성의 고혈을 빤 죄보다 주군을 배신하고 하늘을 속인 죄가 더 크다고 일갈했다. 그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사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사또는 짐승 같은 괴음을 내며 발버둥 쳤으나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몽룡은 붓을 들어 판결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필체는 힘차고 거침이 없어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그는 조사또의 모든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돌석이 왕실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상소문을 작성하여 마패와 함께 봉인했다. 이 문서는 곧 조정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며 썩어빠진 간신배들의 목을 치는 서슬 퍼런 칼이 될 것임을 그는 확신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마당 항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돌석의 옛 친구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는데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다. 돌석은 그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려 했으나 옆에 있던 노인들이 채통을 지키셔야 한다며 말렸다. 하지만 돌석은 노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친구들을 껴안으며 나는 왕손이기 이전에 너희들의 친구 돌석이라며 펑펑 울었다. 그 순수한 모습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이 끝나고 죄인들이 끌려나가자 관아 마당에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몽룡은 돌석을 데리고 관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저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이몽룡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돌석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굽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이몽룡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돌석의 낡은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한 바람이 곡성 고을을 휘감아 돌았고 사람들은 오늘이 바로 전설이 시작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 수군거렸다.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가 세상을 뒤집을 거인이 되어 돌아온 날. 조정은 발칵 뒤집힐 준비를 마쳤고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관아마당 한가운데 10년 묵은 체증을 뚫어줄 육중한 형틀이 쿵소리를 내며 놓이자 구경하던 백성들의 눈에는 서슬 퍼런 살기와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이제 곧 시작될 피의 응징을 기다리며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굶주린 호랑이 떼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소리처럼 살벌하게 울려 퍼졌다. 이몽룡은 높은 단상에 앉아 붉은 화살통에서 처결을 알리는 화살을 뽑아 들고 엄숙하면서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집행관에게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집행관으로 나선 건장한 역졸들은 팔뚝에 힘줄을 불끈 세우며 물풀의 나무로 만든 굵직한 곤장을 허공에 붕붕 휘둘러 보였다. 그 바람 가르는 소리만 들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끔찍했으니 형틀에 묶인 조사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까디집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다. 그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내 숨겨둔 금괴를 다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으나 그 목소리는 성난 파도와 같은 백성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몽룡은 사또의 비굴한 추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 놈이 백성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의 무게만큼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껴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판결문을 낭독하며 조 사또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와 빈민 구제에 쓸 것을 선언했다. 100대라는 숫자가 불려지자마자 백성들은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고 사또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고개를 떨구었으나 역졸들이 찬물을 끼얹어 강제로 정신을 차리게 했다. 집행관이 첫 번째 곤장을 내리치자 짝 하는 파여름과 함께 사또의 엉덩이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사또는 멱다는 돼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다. 백성들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하나 둘 하고 숫자를 함께 세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관아의 담장이 들썩거릴 지경이었다. 평소에 사또에게 억울하게 땅을 뺏기고 매를 맞았던 칠성이는 맨 앞줄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더 세게 치라고 저놈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라고 악을 썼다. 곤장이 10단위를 넘어가자 사또의 엉덩이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고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끄끄거리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몽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행을 멈추지 않았으니 악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곧 선량한 백성에게 짓는 죄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곤장을 교대해가며 쳤고 그 리듬에 맞춰 백성들의 맺힌 한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사또의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옆 형틀에는 사또의 손발 노릇을 하며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던 마교위와 흑풍대 졸개들이 줄줄이 묶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묵사발이 되는 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개중에는 오줌을 지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자도 있었는데 평소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똥강아지 꼴이 되어 비웃음을 샀다. 마침내 사또가 100대를 다 맞고 너덜너덜해진 치에 기절하자 이몽룡은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가라 명하고 마 교위를 형틀에 올렸다. 마 교위는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이몽룡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른 손발이 더 나쁜 법이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마 교위에게 곤장 50대와 함께 다리 힘줄을 끊어 다시는 무고한 백성을 쫓지 못하게 하라는 엄벌을 내렸고 이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형벌이 집행되는 동안 관아의 한쪽에서는 굳게 닫혀 있던 창고 문이 활짝 열리며 또 다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쌀가마니와 비단,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개중에는 썩어서 곰팡이가 핀 곡식들도 있어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탐관오리의 창고에서는 곡식이 썩어나가는 기막힌 현실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되찾은 재물에 환호했다. 이몽룡은 장부를 들고 직접 분배를 지휘했는데 가장 먼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돌려주고 그동안 낸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돌석은 아저씨 옆에서 먹과 붓을 들고 서기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도장을 꾹꾹 눌러 찍었다. 자신의 땅을 되찾은 늙은 농부는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엉엉 울며 죽은 마누라가 저승에서라도 기뻐할 것이라며 돌석과 이몽룡에게 큰절을 올렸다.
쌀과 비단을 나눠주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섰지만 누구 하나 새치기 하거나 다투는 이 없이 질서정연했다. 엿장수와 보찜장수로 위장했던 역졸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노약자나 병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나눠주었다. 쌀과 마니를 받아든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아이들은 떡을 받아 먹으며 볼이 미어지도록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끔찍한 형벌을 마친 죄인들을 수레에 싣고 조리돌림을 하는 행렬이 준비되고 있었다.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또와 졸개들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수레 위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몰골이 흡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았다. 역졸들이 북을 치며 행렬의 시작을 알리자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미리 준비해둔 썩은 계란과 돌멩이, 짐승의 오물 등을 사정없이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물이 죄인들의 얼굴과 몸에 터지자 고소한 냄새 대신 악취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해 보였다. 한 꼬마 아이가 던진 돌멩이가 사또의 임의 정통으로 맞아 혹이 부풀어 오르자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아이를 칭찬했다. 평소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임금님도 용서할 통쾌한 반란이자 민심의 심판이었다. 조사또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신음했는데 백성들의 욕설과 조롱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귓가의 맴도는 암행어사 만세, 소리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러웠다. 이몽룡은 누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는데 술맛이 달면서도 썼다. 그는 옆에 앉은 돌석에게 권력이란 백성을 지킬 때만 빛나는 검과 같은 것이며 사욕을 채우려 들면 결국 자신의 목을 베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렀다. 돌석은 눈앞에 생생한 지옥도를 보며 뼈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짊어질 왕손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다. 재판과 처벌이 마무리되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는데 그 붉은 빛은 오늘 흘린 죄인들의 피가 아니라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을 닮아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축제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꽹과리를 치고 상모를 돌리며 밤새도록 놀판을 벌였다. 억울함이 해소된 자리에는 기쁨이 싹트고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 맺힌 기생춘 시민은 장구장단에 맞춰 구성진 민요를 불렀는데 그 노랫가락에는 떠나간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다. 양반집 머슴들도 오늘만큼은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어깨춤을 추었고 심지어 몇몇 양심 있는 선비들도 채통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어우러져 막걸리 잔을 부딪혔다.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였다. 이몽룡은 돌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인파 속을 빠져나와 돌석의 양아버지가 묻힌 뒷산 언덕으로 향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무덤계는 이름 없는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돌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땅을 뺏지 못해요 하며 오열했다. 이몽룡은 묵묵히 소년의 어깨를 감싸주며
하늘에 계신 분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 위로했다. 무덤가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불빛으로 반짝이며 마치 은하수가 내려앉은 듯 아름다웠다. 이몽룡은 돌석에게 저 불빛 하나하나가 바로 네가 지켜야 할 백성들의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돌석은 눈물을 닦고 반짝이는 마을을 가슴에 품으며 언젠가 자신이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굶주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다짐했다. 소년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이 빛났다. 밤이 깊어가자 이몽룡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보찜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탐관오리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모두 나눠 주었기에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지만 마음만은 천하를 얻은 듯 풍요로웠다. 그는 돌석에게 이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돌석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더 큰 세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몽룡은 잠든 돌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한양으로 가는 길은 이곳보다 더 험난하고 위험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조정에는 조사또보다 더 교활하고 강력한 거악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며 그들은 잃어버린 왕손의 귀환을 결코 반기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검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곡성 고을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자 간밤의 축제 열기는 차분한 평화로 바뀌어 있었다. 마을을 뒤덮고 있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으니 불에 탔던 갈대밭에서도 새순이 돋아날 듯 생기가 감돌았다. 백성들은 이른 새벽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관아 앞으로 모여들어 떠날 채비를 하는 이몽룡과 돌석을 배웅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들의 손에는 비단이나 금덩이 대신 갓 쪄낸 옥수수, 투박한 주먹밥, 그리고 밤새 꼬은 집신 한 켤레 같은 소박한 정성이 들려 있었다. 돌석은 몰라보게 깔끔해진 옷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섰으나 그 표정은 어딘가 쑥스럽고 아쉬움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덕꾸러기 고아로 불리며 매질을 당하던 그가 이제는 왕실의 핏줄이라는 귀한 신분이 되어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네 꼬마들이 다가와 옷자락을 잡으며 가지 말라고 칭얼대자 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꼭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그때는 더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들어 주겠노라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이몽룡은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걸친 차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마을 촌장이 다가와 백성들이 모은 쌈짓돈을 내밀며 노잣돈이라도 하시라고 간청했으나 이몽룡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암행어사가 백성의 돈을 탐하면 그것이 곧 도둑이라며 여러분의 환한 웃음과 막걸리 한 사발이면 족하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청렴함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의 태도에 노인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자 이몽룡은 돌석을 말에 태우고 자신은 고삐를 잡고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서며 손을 흔들었고 그들의 환송 소리는 곡성 골짜기를 메아리치며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돌석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정든 마을과 사람들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고 이몽룡은 그런 소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바람조차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고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에 접어들자 주변은 온통 푸르른 녹음으로 우거져 싱그러운 풀 냄새가 진동했다. 돌석은 말 위에서 이몽룡의 굽은 등을 내려다보며 아저씨는 왜 벼슬도 마다하고 다시 거짓골로 돌아가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몽룡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피식 웃으며 높은 담장 안에 갇힌 벼슬아치보다는 바람처럼 떠도는 이 생활이 내게는 천직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미련 따위는 티끌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몽룡은 길을 걸으며 돌석에게 앞으로 닥쳐올 궁궐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으니 항상 귀를 열고 입은 무겁게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람을 믿을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아야 한다며 겉과 속이 다른 간신배들을 경계하라고 일렀다. 돌석은 이몽룡의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기듯 깊이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중천에 뜨자 두 사람은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비파 소리처럼 천가했다. 이몽룡은 품속에서 찌그러진 주먹밥을 꺼내 돌석과 나누어 먹으며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돌석은 이제 궁궐에 가면 산의 진미를 먹겠지만 아저씨와 함께 먹는 이 주먹밥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와 전기 흐르고 있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며칠을 걷자 드디어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웅장한 성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성 입구에는 이미 이몽룡의 보고를 받은 금군 왕의 친위대들이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며 마중을 나와 있었다. 황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말에서 내려 이몽룡과 돌석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돌석은 긴장하여 이몽룡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이몽룡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몽룡은 돌석의 손을 잡고 금군 대장에게 인계하며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귀한 핏줄이니 목숨을 바쳐 지키라고 엄명했다. 대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명을 받들겠다고 대답했고 병사들이 돌석을 호위하며 감에 태웠다. 돌석은 감에 오르기 직전 멈칫하며 이몽룡을 돌아보았고 아저씨도 같이 가는 게 아니냐며 눈물 젖은 눈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이몽룡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는 어둠 속에 숨어 세상을 감시하는 눈이니 양지바른 궁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몽룡은 돌석에게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어 선물로 건네주었다. 그는 네가 훗날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릴 때 혹시라도 초심을 잃고 흔들리거든 이 부채를 펴보라고 말했다. 그 부채에는 애민 백성을 사랑함이라는 두 글자가 투박하지만 힘찬 필체로 적혀 있었다. 돌석은 부채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아저씨가 자랑스러워할 성군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금군의 행렬이 돌석을 태우고 도성 안으로 사라지자 이몽룡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말없이 지켜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행렬을 보며 그는 10년 전 주군을 잃고 방황했던 자신의 영혼도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다. 그는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호리병을 들어 탁주를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맛이 꿀맛보다 더 달콤하고 시원했다. 임무를 완수한 사내의 고독하지만 충만한 뒷모습이었다.
이몽룡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산속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나는 듯이 가벼웠다. 그는 낡은 갓을 삐딱하게 고쳐 쓰고 다시금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며 춘향가의 한 대목을 구성지게 뽑아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왕손을 찾아낸 영웅인 줄도 모르고 그저 미친 거지가 지나간다며 혀를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명예도 재물도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정의만을 가슴에 품은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한편 돌석이 궁궐에 입성하여 왕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자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조사또와 결탁했던 간신배들은 줄줄이 옥에 갇히고 10년 전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며 충신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어린 왕손은 총명하고 어질게 자라나 훗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으니 곡성고을에서 배운 백성의 아픔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어딘가에서 암행을 하고 있을 낡은 갓의 스승을 그리워하곤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몽룡의 전설은 팔도강산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다. 탐관오리들은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며 부정부패를 멈췄고 억울한 백성들은 언젠가 마패를 든 거지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삶을 견뎌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으니 진정한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광대가 들려준 떠내려온 아이와 암행어사 이야기는 어떠셨소?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고 시원한 동침이 국물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속이 뻥 뚫리셨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면서도 악인을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요. 권불 10년이라. 권력은 10년을 못 가지만 백성의 마음은 1000년을 가는 것이니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죄 짓고는 못 사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소. 어이쿠, 저기 저 양반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니 내 이야기가 제법 심금을 울렸나 보구려. 이렇게 재미지고 신명 나는 이야기를 공짜로 듣고만 가시면 섭섭하지 않겠소.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엽전 한 입, 아니면 먹다 남은 떡 하나라도 좋으니 이 광대의 땀방울 값으로 던져주시오. 요즘 말로 치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달라는 말이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팍팍 좀 쏴주시오. 얼쑤. 광대는 부채를 촤르륵 펼쳐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관객들의 환호 속으로 사라졌다. 북소리는 둥둥 울리고 꽹과리 소리는 쨍쨍거리며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정의의 불씨를 지폈다. 바람이 불어와 광대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며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것으로 천하를 뒤흔든 통쾌한 복수극의 막을 내리니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시오.